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1분과 간사의 최상목 전 차관이 또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임명했고요. 지금 이분은 거시경제,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경제 1분과가 어떤 부서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인수위에서 이제는 경제 1분과의 역할이 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뭐 한국은행,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러니까 이제 거시, 금융, 예. 조세 이런 어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1분과 간사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전 차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최상목 이제는 전 차관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29회 이제는 공직에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사실 이게 29회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시금융정책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관료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재정경제부 있었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이제는 겸업을 허용한 제도였습니다. 이걸 또 주도도 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금융 민영화 업무를 또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제 관료에서 뼈가 굵은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재부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 내 평가를 좀 종합해 보면은 뭐 기재부 안에서는 좀 환영하고 또 한 가지는 워낙 그 행시 29회 중에서도 엘리트로 뽑혀왔기 때문에 뭐 세평도 좋고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좋고 기관 장악력도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공약들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특히 이제는 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제도화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할 인물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책사로 또 불렸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 한국금융학회장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수위원회 선임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분야를 맡게 되나요? 네, 일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였을 때, 윤석열 후보 위치였을 때 경제 책사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중용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제는 위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실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바로 이제 소주성 비판이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도 경제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 거시 경제에 대한 해발끈 지식도 있고 특히 국제금융에서 워낙 그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 아마 금융 정책에 대해서 아마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셨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인터뷰 안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2019년도 12월 16, 그러니까 12, 16 대책에 나왔을 때 이제 15억 이상은 대출을 못 받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달 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어떤 목소리를 했냐면 정부가 하수를 뒀다라고 나와서 정말로 많은 논란을 사실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시고 부동산 조세라든지 금융 쪽에서 아마 앞으로의 그 역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인수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앞으로 윤 당선인이 청와대 대신에 축소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구상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참모들의 어떤 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할 경제 라인, 경제 참모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뭐 참모 30% 줄이겠다라고 이제는 뭐 공약 때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좀 슬림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 안에서도 이제는 경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라인도 이제 바뀔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정부의 기존까지 정부의 어떤 경제 라인을 좀 본다 그러면 정책실장이 핵심적인 경제 역할을 허브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정책실장에서
그래서 이제 경제 수석이라든지 경제 보좌관들, 그다음에 또한 경제 수석 밑에 있는 분야별 이런 어떤 비서관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예. 이게 이제는 민간 쪽으로 약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이런 경제 분야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을 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백악관에 있는 국가경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자문위원회의 모델을 조금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한마디로 행정관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도 있을 거고요. 정치인도 있어요. 전문가들, 학자 출신들. 또 한 가지 민간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이런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라인을 수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완화 개편에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네네. 지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지금 현재는 최고 75%에 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변화도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 동안은 배제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실제 양도세 중과는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한 야당이나 여당이나 사실 이제 후보 시절에 예. 동일하게 밝혔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완화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는 2016년에는 기본 세율이 뭐였냐면 최소가 한 6에서 최대가 한 40%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와갖고 이제 파리 대책 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포인트 높였고요. 예. 그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를 높였습니다. 거기에 부족해서 이제는 2020년 70 대책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기본 세율에서 더 높였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포인트를 더 높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세율이 75%. 네. 여기에 이제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말 그대로 82.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아파트 하나를 판다 그러면 82%는 뭐 차익에 대해서 82%는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반응이 당연히 버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이 중과가 시장에서 먹히진 않았고 예. 버티기로 들어갔고 그럼 버티기의 방법 중 하나가 증여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당시에 뜨거웠던 게 한 해 증여율이, 그러니까 예. 증여 건수가 4%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네. 그러니까 다 버티기로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올바른 정책이겠느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을 냈을 때 양도세 중과 적용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는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했을 때 이거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왔는데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과연 이거를 왜냐하면은 소득세를 국회에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제는 야당 쪽에서 이제는 그때 가서는 이제 야당 쪽에서 과연 받아줄 것인가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부분도 지금 네.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세제는 입법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공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지금 부과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좀 상당 부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힌 네. 바가 또 있고요. 또한 종부세 완화 내용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일단 종부세는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제 단일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게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예. 이게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하겠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었고요. 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좀 현실화하겠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공시가격을 사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좀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2020년 수준으로 이제 환원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에서 밝힌 상태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종부세에 대한 차등 과세의 기준을 좀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건수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 보유수대로 사실 이거로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11억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세대 1주택자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억 한 채 있는 분과 6억 원짜리 두 채 있는 분들, 예. 4억 원짜리 세 채 있는 분들 가액으로 따지면 다 12억이거든요. 아. 근데 세금이 다 다릅니다. 예. 중과가 되죠. 세 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게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네. 이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종부세 부분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이 공시가나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특히 이제는 또 말씀 안 드렸던 게 취득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을 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야, 취득세 없애버리자. 아니면은 이제는 1%의 단일세율로 가자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민간 주도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거고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부동산의 정책이 다주택자가 뭐 투기꾼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예. 시장 자체에 맡겨서 시장 안에서 흘러가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바뀌다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기본적인 공약이다. 부동산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에 중국 기업 5곳을 네.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거든요. 이 영향이 주된 원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본다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증시에서 퇴출될 때 보는 공포감이 사실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네. 이게 사실 좀 깊게 내려다 본다 그러면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감독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어떤 공시 자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랬는데 예. 중국 정부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정부가 나왔던 게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실제 이제 퇴출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중국 빅테크 기업이 공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중국 정부의 감독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외국 회사 문책법을 통해서 퇴출될 가능성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이제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 중국 주요 도시가 방역에 강화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뭐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중국판 실리콘밸리죠. 선전시가 사실 이제는 봉쇄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자동차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의 주식대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연일 오르고 있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뭐 장중에 $1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회담을 개최했다. 이런 이슈들이 뭐 보도가 되니까 예. 투자자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발 수요 감소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뭐 선전시에서 봉쇄가 강화됐고요. 또 한 가지 경제 수도죠. 상하에서도 준봉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이 경기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석유의 수요가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요 감소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예. 일단 미국이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가스를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석유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규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름을 갖고 와서 충당분을 채우겠다. 예. 이런 어떤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면서 예.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한 $5.8 정도 이제 내려가면서 예. $103 정도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장중에 한 8% 급락하면서 사실 네. $100 선도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가도 증시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과연 또 유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 계속적으로 $100 이상으로 갈 것 같지만은 일단 이렇게 변동폭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예.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경제 지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